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비 옵니다. 저는 비가 오는 아침에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이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예상됩니다. 오늘 조간신문은 각 언론 매체들이 이 대표의 체포 영장을 각각 입수해서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단독 보도들을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각 언론사들이 입수한 이재명 대표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아침은 보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각 매체별로, 조간 신문별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을 단독 입수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대북 송금 전까지 이재명 당시 지사가 최소 17번 보고받았다라고 검찰이 영장에 상세히 기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보고받았다는 건지 잠시 후에 상세히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운명. 동아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체포안 내일이죠. 29명이 민주당에서 이탈하면 가결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인원수가 좀 적은데요. 변수가 29명만 딴 마음 먹으면 체포안 가결된다. 그래서였을까요? 비명계에서는 끝까지 색출하겠다. 뭐 이런 말까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생명을 끊겠다. 이런 협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살벌합니다. 같은 동료 의원이고 동지인데 정치 생명을 끊겠다.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결론. 한국일보 6면 기사 함께 보시죠. 검찰 쌍방울은 정경유착, 백현동은 토착비리다라고 영장에 사실상 규정을 했다라는 한국일보의 보도입니다. 한국일보 역시 142쪽에 영장 청구서를 입수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다라는 검찰의 시각입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내용 전해드리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조작, 한겨레신문 6면 기사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안보 경제는 보수 정부가 놨다는 건 조작된 신화다라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매우 강경한 비판 발언입니다. 그러자 정부 여당에서는 통계 조작의 중심에 놓여 있는 문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할 때인가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전해드리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문턱, 경향신문 5면입니다. 문턱 확 낮춘 기초생활보장 잘 됐습니다. 중위소득 35%까지 생계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참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비 내리는 수요일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신 변호사, 바르다 박선생, 국민의힘의 박정하 의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 좌장, 서울시 부시장 출신의 김용주 의원, 그리고 청와대 홍보수석 출신의 박수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저희들이 준비한 이야기는 오늘 각 매체들이 경쟁적으로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일이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그 영장에 기재된 혐의, 각 언론사들은 어떤 내용을 입수했을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142쪽 영장, 많기도 많다. 정말 두껍기도 두껍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분량입니다. 대북 송금과 보고. 자, 여러 가지 영장 혐의 중에
저희들이 첫 번째로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줬든 안 줬든 경기도와는 상관없고 나는 모른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에 따르면 이번 체포영장에는 이재명 대표가 80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송금이 이뤄지기 직전까지 최소 적게 잡아도 17차례 보고를 받았다라고 검찰은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17번 검찰 구속영장 청구서 17번이면 상당히 많은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 2018년 9월에 북한 스마트팜 지원 요청을 보고했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이 2019년 1월 이 대표의 방북 논의도 보고받았다. 2019년 7월에는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이 방북 비용을 처리한다라는 내용을 보고받았다라고 검찰은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최소 17번을 보고했다라고 영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보고를 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검찰 수사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까지 지금 취재가 됐습니다.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은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이에요. 쌍방울이 제일 처음 북한에 돈을 줍니다. 그 직후 이화영이 이재명 지사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김성태가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표현이 흥미로워요.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가 잘 진행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화영이 방북 비용을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하겠다라는 보고를 받았다. 두 번째, 2차 대북 송금. 쌍방울이 두 번째 북한에 돈을 줘요. 그러자 이화영이 김성태가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 100만에서 200만 달러 보냈다고 합니다. 방북은 내년 초로 기대됩니다. 라고 보고를 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가 고생하셨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구체적인 방북 비용에 대한 보고 내용까지 검찰은 영장에 기재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워딩들, 특히나 정혁진 변호사님, 이 영장의 혐의 중에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건데 방북 비용을 김성태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했다. 굉장히 잘 처리했다는 뜻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잘 처리했으면 그냥 잘 처리했다라고 할 텐데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했다. 이게 무슨 송대가 있을까요? 좀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죠. 그냥 단순히 잘 처리했다보다 비즈니스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뭔가 일을 잘하는 것 같이 프로처럼 처리했다. 제가 봤을 때 17번도 훨씬 더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보고인데 드러난 것만 17번이지 제가 봤을 때 50번, 100번도 보고하지 않았을까. 구두 보고까지 포함하면. 왜 그러냐면 2018년 6월에 이재명 지사가 드디어 경기도 지사가 돼요. 취임하고 7월에 이화영 씨를 부지사로 선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가 7월에 취임하자마자 8월부터 북한 드나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8월에 방북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에 또 방북을 해요. 그러면서 스마트팜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었던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있었던 게 뭐냐면은 11월에 아태 회의가 경기도 킨텍스에서예요. 그때는 이재명 대표도 이재명 지사도 그때 왔었는데 그때 이제 스마트팜 비용을 경기도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지급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태 회장한테 이걸 자꾸 공을 갖다 넘기게 되는 거고 그래서 12월에 김성태 회장이 단둥 가가지고 내가 통 크게 500만 불 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2019년 1월에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선양 가가지고 일을 다 마무리 짓고 1월부터 200만 불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에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4월에 돈이 다 들어가고 300만 불까지 해서 500만 불이 그런 다음에 5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5월에 이제 방북 요청 공문을 경기도에서 북한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다음 그때 또 김성태 회장의 모친상도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7월에 2차 아태 협의가 이제 마닐라에 있었는데 그때 김성태 회장이 마닐라 가가지고 북한 사람 만나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뭘 요구합니까? 방북 비용으로 원래는 300만 불이 아니었잖아요. 500만 불이었잖아요. 그걸 300만 불로 깎은 다음에 11월, 12월에 이걸
보냈는데 다시 그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300만 불 다 보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이 12월에 그 이 회장 그 이재명 지사한테 그게 다 보고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 2018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이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한테 다 보고했다라고 하는 게 기록에 다 남아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재명 지사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소설이 아니고 만약에 소설이라면 참 그 천재적인 작가가 뭐 톨스토이가 썼는지 도스토옙스키가 썼는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소설을 갖다 쓴 거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봤을 때 이화영 부지사나 김성태 회장이나 그 정도 그 머리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설은 아닐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익준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 해석인데 여기서의 이런 상세한 보고, 특히나 비즈니스적으로 방북 비용을 처리했다라는 이화영 부지사의 저 보고는 굉장히 솜씨 좋게 잘 처리했다라는 뜻일 것이다 라는 해석이에요. 특히나 검찰은 쌍방울이 경기도가 내줘야 할 스마트팜 비용도 내주고 이 대표의 방북 비용도 내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검찰 영장에 따르면 이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김성태 회장이 대신 내주기로 했고 북한 관계자와 이화영, 김성태가 이 북한의 경제협력식에서 만나서 스마트팜 비용을 대신 내주기로 한 뒤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통화를 하고 김성태 회장에게 이 대표가 고맙다라고 화답까지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의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뭐 프로 디벨롭먼트 프로젝트까지 저걸 안 쓰네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세번 합시다. 우리가 어때요? 손잡고 우리가 통일 한번 대통령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 포옹 한번 하시고 작사하시고. 아, 반갑습니다. 너무 많아. 오케이. 근데 그러면 한마디 더 할게요, 있잖아. 우리 형은 나보다 내가 한잔 많이. 중국 서양에서 열린 쌍방울과 북한 간의 이 협약식에 참석한 이 전 부지사에게 이재명 대표는 전화 보고를 받았고 이때 김성태와 통화하며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라고 이재명 당시 지사가 얘기를 했다라는 게 검찰의 영장에 기재돼 있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 비용을 처리했다. 17번 보고를 받았다.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이 박정호 의원님, 검찰은 영장이 상당히 구체적인 이 대표의 워딩, 이화영 부지사가 보고했다라는 워딩, 김성태의 워딩까지 기재하고 있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경제부지사가 대북 사업과 관련한 방북과 관련한 도지사의 일을 하면서 도지사 모르게 했다. 라는 게 있을 수 없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때 당시 2018년 당시 상황에서 방북 그리고 대북 사업을 하려면 총리도 사실은 대통령 몰래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궁금해하는 혐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지금까지 검찰에 가봤더니 뭐 했더니 아무런 증거가 없이 나만 불러갖고 욕보였다 이랬는데 지금 동아일보가 쓰고 있는 이 17차례 최소 17차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했다. 이게 증거인 거거든요. 이게 증거다. 이게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 말고 또 어떤 증거가 있어요? 거기에 그 공문 있죠. 지금 우리가 봤던 영상 있죠. 이게 증거인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여전히 그냥 뭐 검찰 수사 제대로 안 받으면서 여태 증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래서 단식이 시작이 됐고 이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지연되면서 오락가락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었고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모든 재반 증거를 다 확인을 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를 소환을 했던 것 같고 이 소환에 이재명 대표는 형식적으로 갔다 와서 더 이상은 부인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의 이 정치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오늘 한 조간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대북 송금 의혹과 당시 이재명 지사를 중심으로 했던 경기도와 쌍방울의 관계에 대해서 검찰은 영장에 정경유착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한 조간신문은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인데 이재명 대표는 전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 청와대에 계셨던
지난 정부 청와대에 계셨던 핵심 실세였던 박수현 수석께서는 너무나도 지금 검찰이 영장에 기재하고 있는 보고 정황과 보고 상황이 구체적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제가 청와대 실세는 아니었고요. 실세는 아니었고 약간 변두리였습니까? 예, 뭐 충분하게 오늘쯤 이런 기사들이 뭐 정말 우후죽순처럼 나올 것이라는 충분히 뭐 예상이 됐던 일이고, 이것이 내일 이제 국회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그 투표를 앞두고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뭐 검찰이 여러 가지 기사를 흘렸든 아니면 취재를 했든 뭐 이런 기사들이 오늘 나오는 것만 충분히 예상이 됐죠. 네. 저도 그 오늘 돌직구쇼에 출연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올라오면서 기차 안에서 기사를 좀 잘 몇 개를 읽어봤어요. 근데 딱 든 느낌은 뭐냐면, 그래, 검찰이 주장입니다. 검찰의 주장인데 과연 17차례를 보고를 했고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뭘 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느낌은 뭐냐면, 이 체포 영장이라는 것에 검찰이 생각을 일방적으로 쭉 나열해서 적은 무슨 논평 같다라고 하는 뭐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부터 이번 검찰의 주장은 충분하게 예상이 된 것이고, 오늘 충격적인 것은 국민께서 보시기에는 한 번 받았을까 아닐까 했는데 17차례나 됐다. 아까 우리 김진애 앵커가 1부터 17까지 쉬었잖아요. 쉬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충격적인 그런 어떤 기사로 국민들께는 받아들일 것이고, 바로 검찰이 이러한 어떤 그 여론의 어떤 전환 뭐 이런 것들을 뭐 충분하게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뭐 저는 아까 우리 박정아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 당시에 경기도지사 정도 된다면, 만약 이것이 그 미국 주도의 유엔이 강한 그 제재와 압박이 그렇게 있던 시기에,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경기도지사 정도 되는 사람이 저걸 보고 그대로 추진하라고 했다?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유엔에서 미국에서 제재를 개연적으로 받는다면 대통령 꿈은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나 큰 3살 먹은 아이들도 알 일인데 저걸 가지고 17차례 보고를 받고 승인하고 묵인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제 주장이고요. 왜냐하면 문재인 청와대 모르게 이재명 대표 차원에서 버린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뭐 적장자 관계는 아니고 대통령 경선 때 너무나도 치열하게 뭐 비판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북한에 큰 이제 감기가 유행했을 때 인도적으로 우리가 타미플루인가요? 그 약을 좀 보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약은 보낼 수 있는데 가지 못한 게 뭐냐면 그 약을 싣는 트럭이 반입이 안 된다는 제재 품목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제재를 감수하고 저런 일을 이재명 대표가 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 그게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치열하게 이제 법정 공방을 통해서 될 것이고, 내일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가결 부결 투표에 저런 17차례 보고 받았다라고 하는 검찰의 영장 적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다소 그건 궁금하게 봐야 될 사안입니다. 자, 대북 전문가이기도 한 김용주 의원님, 이게 지금 민주당 의원분들은 아니 구체적인 증거를 좀 봐야지, 증거가 있냐라는 반박이시고, 국민의힘의 여당 의원들은 이렇게나 자세한 보고한 워딩까지 검찰이 다 입수했고 기록까지 있는데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는 입장 속에서 검찰은 일단 도장 찍었어요. 정경유착으로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는 건 그 표현이 너무 생생하다, 비즈니스적으로 방북 비용을 처리했다라는 그 생생한 표현, 비즈니스적. 자, 그렇다면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김성태 회장이 북한의 민경련과 MOU를 하면서 갈마지구 개발이라든지 기류를 비롯하는 희귀 강물 공동 개발 이런 부분은 어쨌든 보면 실질적인 그 김성태 회장이 뭐 지금 솔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북한에 사업을 할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비즈니스적으로 말이 되는 이유는 공시를 할 수는 있거든. 주식으로. 주가와 관련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비즈니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계산하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나 경기도에 100억을 줬을 때 100억 이상을 빼낼 수 있으면 비즈니스가 된다고 보는 거죠. 이화영 부지사가 비즈니스적이라는 말을 했을 때 그런 정도의 계산, 김성태가 계산을 해보고 이것이 충분히 본인에게 남는다라고
라는 수긍이 갔기 때문에 베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저는 비즈니스라고 봐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단계에 돈이 다 들어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초기에 뭐 100만 불, 200만 불, 10억, 20억 정도는 단기 어떤 그 공시만으로도 빼낼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팅한 거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는 뭐 실제로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화영 의원의 스타일로 봐서는 충분히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거고, 훨씬 더 쌍방울이 뭐 중견기업에서 대기업군으로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부푼 꿈을 갖게 됐다. 따라서 리스크가 있었지만 뭐 베팅을 했다. 예. 그게 비즈니스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 보니까 이제 국정원의 자료까지 나옵니다만은 지금 이제 길림성에 있는 쌍방울 현지 공장의 직원의 정원. 아, 길림성에 있는 쌍방울 직원. 예.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이화영 부지사와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는가 생생한 정원들이 나오고 있고, 국정원의 정원, 더군다나 훨씬 더 정확하게는 안부수 회장의 정원 등을 통해서 예. 검찰은 이제 뭐 내부적으로 오고 간 공문. 다만 여기서 핵심은 그것을 추진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적법했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서 오롯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내일 과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이 같은 지금 검찰이 상세하게 취재한, 상세하게 수사한 이 내용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그 가운데 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은 이런 위험성도 기재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북한 최대 접경지인 경기도의 수장으로서 사익 추구를 위해 북한에 거액 지급을 했다. 이 800만 달러 군사 비용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라고 검찰은 이 대북 송금이 비단 뭐 단순히 뭐 외환거래 위반이나 제3자 뇌물이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는 안보적으로 굉장히 위협적인 중대 범죄다라고 강조를 했다라는 보도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쪽의 반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변호인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11페이지를 할애해서 이 대표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미 1년 반 동안 380번 가까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확보를 했는데 물적으로는 뭐 인멸할 증거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겠고요. 김성태 회장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돈을 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가지 비리 때문에 지금 검찰에 코가 끼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해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조폭 출신이고 평판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관계를 갖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조차 거부했고 또 뭐 고맙다는 문자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김성태 회장 그리고 검찰의 판단이 일치합니다. 100억 원을 그렇게 받았는데 상대방을 일체 모른 채 대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대표의 반박과 반론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백현동 의혹인데 이재명 대표에게 청구된 영장에는 백현동 혐의 어떤 의혹이 적혀 있을까? 역시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이 백현동과 관련된 영장에 기재된 혐의에 대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따끈따끈한 오늘 조간신문 단독 보도 내용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백현동입니다. 챕터 2 백현동. 김인섭은 비선의 최측근이다. 비선 최측근이다. 검찰 구속영장 중에 보면 김인섭, 이 백현동 사업의 브로커이자 이재명 대표의 선대본부장을 했던 측근으로 검찰은 보고 있죠. 내가 백현동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많이 도와달라. 정지상 실장에게 백현동 사업 관련 통화 문자만 약 300회 이상을 주고받았다라는 게 영장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김인섭은 비선 최측근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 측의 반박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뜨자 득달같이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습니다. 구속영장 내용은 더 기가 막힙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으로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데 용도 변경을 지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십시오.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 대표와 무슨 상관이라는 말입니까? 기업이 저지른 범죄를 왜 이재명 대표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까? 1년 반 넘게 야당 대표 주변을 먼지 털듯 털어놓고는
내놓은 결과물이 고작 이런 것입니까? 검찰은 이 김인섭 씨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정치적 동반자라고 봤다라는 보도 표현이 있습니다. 이 대표가 정계에 처음 입문하려 할 때 김인섭 씨에게 형님, 제가 내년 선거에 성남시장으로 출마를 해보려 합니다. 라며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고 이 백현동 사업 때 김인섭 씨가 정진상에게 내가 백현동 개발 사업을 하니까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도와주고 특혜를 준 관계다라는 게 검찰의 영장에 기재된 시각입니다. 이번엔 챕터 3, 증거인멸과 관련된 건데 이른바 위증 교사까지 이번에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오늘 영장에 제기된 내용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위증을 한 증인에게 통화를 해서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함께 보시죠. 검사 사칭 재판 관련 통화. 김인섭 씨의 최측근 A씨가 뭐 기억이 안 난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하니까 그냥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해주면 되지라고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것을 종용했다라는 겁니다. 검찰은 증인 A씨가 재판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라고 영장에 기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했을 뿐이다. 위증을 요구하진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증인이 위증을 했고 검찰은 이 대표가 위증 직전에 증인에게 했던 전화 통화에서 들었다라고 얘기하면 되지라고 위증을 종용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대표는 증인이 왜 위증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진실을 얘기해달라고만 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법전. 위증 교사는 다른 혐의에 비해서는 뭐랄까요? 혐의가 좀 가볍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작다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 위증 교사는 그야말로 사법 방해죄예요. 네. 우리나라에 뭐 명시적으로 미국과 관련된 미국처럼 사법 방해죄가 있지는 않지만 가장 저질의 가장 악한 그 사법 방해가 위증이거든요. 왜냐하면 거짓말 해가지고 판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게 위증 아니겠습니까? 그 위증을 교사한 건 더 나쁘죠. 왜냐하면은 위증 교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피고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쁜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어떤 이야기냐면요. 2020년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대법원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혐의가 뭐 다들 생각하는 것이 이제 형님 이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것과 관련된 그 문제로만 생각하는데 그 혐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떤 혐의가 있었냐면 이재명 그 후보가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도 그 토론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그거는 누명을 쓴 거고 나는 검사 사칭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허위 발언이다라고 그렇죠. 재판에 갔고 거기에 증인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방 후보가 그것도 거짓말이다. 형사처벌 받았는데 무슨 검사 사칭을 안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가지고 그게 고발이 돼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그 당시 이제 재판 받을 땐 경기도지사가 김병량이라고 하는 성남시장의 그 비서를 그 회유를 한 거죠. 왜냐하면 김병량 씨가 누구냐면은 그 성남시장이었는데 그 당시 검사 사칭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공격했던 사람이 김병량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수행 비서가 딱 그 법정에 나와가지고 증언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KBS PD의 고소를 취하하자는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당 그 1심 판사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상대방에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이재명 후보한테 굉장히 유리한 발언을 하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그 검사 사칭했다라고 한 것이 누명이라고 한 말이 설득력이 있네 해가지고 그게 그래서 이제 무죄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시장의 수행 비서가 양심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책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본인이 모시던 사람을 자기가 이렇게 폄훼를 갖다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김병량 시장이 또 그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와가지고 그 당시 내가 위증을 했고 그 위증을 교사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녹취를 한 모양이에요. 그 사람이. 그 녹취록이 다 있으니까 그 녹취록을 갖다가 봤을 때 도저히 이 부분은 부인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꽤 세월이 흘렀는데 그 증인이 이 대표가 전화를 걸어서 한 대화에 녹취록을 갖고 있었다. 그렇죠.
그걸 검찰이 지금 확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위증을 한 사람이 지금 검찰에 나와가지고 내가 위증을 한 것이 맞고 그 위증을 교사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이고 이게 단순히 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당시 녹취했던 녹취록이 있다. 이걸 검찰에 다 준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재명 대표한테 이 위증 교사죄를 이 혐의를 검찰에서 빼줄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도 기소가 된 것이다. 기소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냥 해주면 되지라고 이 대표가 수차례 유리한 증언해달라고 전화로 종용을 했다. 위증교사 혐의까지 지금 추가가 된 건데 박수현 수석님, 예. 이화영 전 부지사를 두고 최근에 여권과 검찰에서는 이 대표 주변에 뭐 박찬대 최고위원 등이 뭐 부인과도 통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걸 부인해서 얼굴도 모른다고 했지만 통화한 게 사실로 드러나는 등 이부 경쟁이 막으려고 한다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 장면과 그 장면이 좀 뭐랄까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비슷하게 겹쳐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평균적으로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 뭐 저관여층 뭐 이런 국민들이 이런 걸 보시면 뭐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아마 검찰도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이렇게 위증교사라고 하는 새로운 영장 청구의 새로운 혐의를 적시함으로써 아마 구속영장 뭐 여러 가지 청구가 되고 나서 이제 그런 영향들에 이재명 대표의 신뢰성에 또 쉽게 보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이제 목적을 맞추어서 이렇게 할 텐데 그러나 이제 그런 녹취와 녹음과 본인의 어떤 위증을 했다라고 하는 본인 처벌을 감수하고도 다시 진술을 번복하는 이런 문제를 보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검찰의 주장이 맞을 가능성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방어를 할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앞에 나와 있는 영장 청구의 중요한 그런 어떤 혐의들에 더해서 정말 물론 수사 중에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 위증교사를까지도 이렇게 해서 새로 영장에 적시를 하고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여론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성을 하고 내일 국회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혹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게 될 경우에 그 판사에게 정말로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한 검찰의 저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증거인멸 혐의, 아니 위증교사 혐의, 요 마지막 추가된 혐의는 구속의 필요성을 검찰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네, 뭐 저는 그런 검찰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녹취와 녹음, 뭐 본인의 증언 번복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가볍진 않은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또 앞으로 중요하게 이 방어해야 될 전선이 되는 것은 또 틀림없어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박수현 전 수석께서 합리적인 의견 주셨어요. 증인이 본인의 처벌까지 감수하면서 위증 압박을 받았다라고 녹취록을 검찰에게 제공했을 땐 상당한 진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지 지켜봐야 한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이기도 한 것이 만약에 내일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29표의 반란표가 나와서 이 대표가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갔을 때 재판부가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 이 위증교사의 증거를 보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잠시 후에 그 얘기 좀 더 다뤄보겠고요. 검찰은 형량과 관련된 잠정적인 결론도 영장에 내렸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 가지 뭐 백현동, 그다음에 대북 송금, 위증교사 등등등 구속영장 청구서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라고 강하게 검찰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무기징역이다 이건. 이에 대한 이재명 대표 측 진술에 의존한 영장 청구서 뚜렷한 물증이 없다. 감정적인 말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무기징역. 박정 의원님. 네.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은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그러니까 11년 이상 형을 때리거나 무기징역해야 된다. 그 이유는 제3자 뇌물이나 배임했다라는 혐의의 액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라는 게 검찰 쪽 설명이에요. 정법전이 더 설명을 잘 주시겠지만은 이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으니까 검찰은
그 고작 저거밖에 못 갖고 오냐고 민주당에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얘기합니다만은 재반 증거가 너무나 구체적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으로 뭐 말했다고 해주지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다 계산해서 이거는 심지어는 36개월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36년 6개월. 36년 6개월. 그러니까 하나는 그 뭐 백현동 사업을 통해서 200억 배임이 있죠.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 박수현 소장님 말씀 주셨지만 유엔 제재, 그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까지도 거부해서 경기도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대한민국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저런 범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심지어는 말도 좀 험한데 위증 교사를 했죠. 이런 걸로 치면은 뭐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다고 검찰은 자신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저는 자꾸 앞서서 우리 민주당의 권칠승 대변인도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 증거를 가지고 뭐 이러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요즘 상황을 보면서 제가 통상적으로 갖고 있었던 기존 개념, 이 단어의 개념이 혼돈스러워요. 첫째, 증거란 도대체 무언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그럼 진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증거는 그럼 어떤 게 증거인가? 라는 거. 그다음에 단식. 저렇게 수액 맞고 뭐 저렇게 있는 것도 과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단식인가? 저는 그래서 요즘에 아주 개념, 단식과 증거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의 혼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제는 한 페이지 넘기고 접어야 되지 않아요? 너무 국민들과 민주당을 볼모잡이해서 오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놔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검찰이 보고 있는 건 무기징역이 필요하다. 이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건 무죄다. 무죄와 무기징역 간의 간극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기한의 간극입니다. 무제한의 간극이에요. 예를 들어 뭐 2년과 7년 사이의 간극 정도면 중간에 뭐 4년 정도로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겠는데 이건 한쪽은 무죄로 주장하고 한쪽은 무기징역이다 주장하고 그래서 간극이 너무 큰데요. 만약 저게 무죄라면 검찰을 없애버려야죠. 저게 무죄면 검찰 없애야 한다. 1년 반을 틀었는데 그걸 유죄화시키지 못한다. 왜 검사들 월급 줍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역으로 보면 1년 반, 2년 가까이 뭐 수사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떤 면에서는 구속해야 될 이유가 없어. 이미 도망쳤으려면 그 전에 다 도망쳤다고 틀틀 틀었으면 이미 다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배임의 문제도 어떤 뭐 지자체 단체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나라는 기준으로 따지면 사실은 배임 액수가 많아서 그렇지 200억, 300억 될 수 있지만 제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완전한 무죄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위정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실제적으로 빼도 박도 못하는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재판부의 결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검찰이 생각하듯이 자기들이 다 증거가 될 것이라고 보는 부분을 과연 재판부가 다 그걸 순순히 인정해 줄까? 그것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것은 왜냐하면 진실의 어떤 논리하고 법리적 논리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재판의 결과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김명수 재판부가 끝났고 최강욱 의원의 지금 이제 지체된 정의 부분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증거 능력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재판부의 태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채질 수 있는 요건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주제부터 보시죠. 오늘 비 오는데 내일은 표결이 있습니다. 내일은 운명의 표결, 체포동의안 표결이 내일입니다. 친명은 노골적으로 가결하기만 해봐. 이거 끝까지 다 색출하겠다. 정치적 생명을 끊겠다. 너무너무 무서운 허박한 얘기까지 동지들 사이에서 대놓고 친명계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생명을 끊겠다. 색출하겠다. 그 가운데 굉장히 뭐 이걸 용기를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배짱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비명계의 조홍천 의원은 이 대표가 직접 가결을 말해라라고 얘기하는 비명도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 좀 해보죠. 내일 표결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표결합니다. 내일 본회의거든요. 당론으로 부결 정하지 않아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분위기를 이렇게 전해요. 친명도 아니고 딱히 비명도 아닌 저희 돌직구의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도 분위기가 부결 쪽 분위기가 좀 강하다.
이런 얘기를 전하고도 있습니다. 자, 내일 체포동의안 표수가 어떻게 돼야 어떤 결과 나올지도 보시죠. 자, 국민의힘이 111표, 민주당이 167표 갖고 있고 정의당은 어쨌든 가결 쪽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권 플러스 정의당 하면 한 120표, 야권 다 탈탈 털면 한 177표. 엄청나죠? 야권 내에서 29표가 이탈표가 있으면 나오면 가결됩니다. 그러니까 30표도 안 필요해요. 가결까지는 29표, 딱 29표가 필요한 상황. 과연 민주당 야권 177표에서 29표가 이탈될 수 있을지가 내일 표결의 관건! 친명계에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은 추적하고 색출하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친명 원외 인사죠. 가결표 던지는 의원들을 끝까지 추적 색출해서 정치적 생명을 끊겠다. 민주당 의원들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라는 뭐 공개적인 생명을 끊겠다라는 압박 발언까지 친명계에서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는데 들어보시죠. 가결시켰을 때가 부결시켰을 때보다 그 후폭풍이 100배는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그걸 이해를, 납득을, 용납을 하지 않을 거고요. 지금 무시무시한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 민주당의 또 선배 국회의원 출신 두 분이 앉아 계신데 색출하고 추적하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숨통을 끊겠다. 무시무시한 발언인데 민주당 역사상 이런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었나요? 제 기억은 없는데요. 네, 저런 사람하고는 같은 당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만약 저렇게 해서 당론을 부결 당론으로 한다 그러면 조홍천 말대로 당은 쪼개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저런 사람들이 혁신위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강하게 비민주적인 얘기를, 비혁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순간 이미 민주당은 금이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굉장히 그 큰 어떤 도화선이 저는 될 것이다. 지금 광희연 씨 같은 말 자체가 앞으로 지금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솔직히 얘기해서 한총련 세대들이 전대협 세대들을 쳐내고 전체를 다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라고까지 보여져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걸 무슨 저분이 지금 현재 말한 저분이 그냥 강성당원이 아니잖아요. 당내에 들어와 있는 혁신위원이란 말이죠. 저런 세력하고 어떻게 같은 당을 합니까? 저는 의총에서 강제 당론을 절대 만들지 말고 자율투표를 해야 되고 가결이든 부결이든 그런 정도의 어떤 당내에서 싸움을 해야만 민주당은 생존할 가치가 있다. 그렇지 못하고 저런 목소리에 그대로 수용해서 기운을 잃고 그냥 눈치 보듯이 다 부결표 던져서는 민주당의 운명은 없다. 민주당은 문 닫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강도 높은 김영주 의원의 어떤 돌직구 발언이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 들어봤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지금 오늘 보면 뉴욕타임즈나 로이터 통신 같은 해외 언론의 이 한국 정치 상황을 묘사하는 기사들을 보면 정말 제1야당 대표,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를 검찰은 구속하고 싶어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이재명 대표 이 단식 정국이 민주당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거두는 것은 뭐 객관적 수치를 보더라도 나와 있죠. 그리고 해외 언론들도 이런 부분에 일정 정도 좀 공감하는 분위기들이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아까 좀 우리 나왔습니다만 자막에도 민주당이 사실상 부결 당론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 것도 맞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검찰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론도 상당 부분 있는 것도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일 사실상 이것이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에 검찰 소환 2번을 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단식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당론처럼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오늘쯤 제 개인적 생각은 의원들에게 정말 친전을 보내든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가결시켜달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고 그래야 이재명 대표 단식의 진정성은 완성이 될 것 아닙니까? 체포동의안을 부체포 특검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 결론이 사실상 이 격앙된 당내의 분위기를 통해서 사실상 부결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오늘쯤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정확하게 한번 내주는 것, 그것이 이재명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저는 최선의 그런 어떤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뒤집어 보면 이 대표가 그냥 침묵하면서 친명계 의원들이 뭐 정치적 숨통 운운하면서 살생부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압도적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그대로 부결되면 약속은 부체포 특검 포기한다고 했지만 속내는 결국 방탄 행세하려고 단식했구나 라는 오해가 사실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선언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페이스북에도 쓰고 있습니다만 내일 어쨌든 부결되는 것에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지금. 그러나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서 또 지도자로서 해야 할 진정성과 이런 메시지들은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럼 저는 그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응천 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냈어요. 이 대표가 약속 지켜라, 가결 선언하라. 그런데 이미 정청래 최고위원, 강력한 친명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을 선언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라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미 그런 일은 없을 건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응천 의원 얘기도 들어보시죠.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가결을 하더라도 분열의 길로 가지 않을 방법은 대표께서 6월 달에 말씀하셨듯이 이거 가결시켜주라. 그 가결 입장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내면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 말씀 하시는 게 제일 낫죠. 그렇게 되면은 가결이 돼도 이게 바보가 아니에요.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드립니다. 박정호 의원님, 이재명 대표는 과연 동료 의원들에게 제발 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체포동의안에서 부결표 행사하지 말고 정청래, 박찬대 이런 최고위원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가결을 찍어달라라고 한 메시지를 낼까요? 안 낼까요? 오늘밖에 없어요, 시간은. 기운이 없어서 못 내실 거예요. 어찌됐건 단식 중이잖아요. 말씀 말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절대 결단코 안 낸다. 한 표. 개인 의견입니다. 정법조는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용기가 있을 것인가. 저는 회의적이라고 보고요. 더 정확하게는 그런 용기를 내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용기를 내진 못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포동의안 부결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 단식하겠습니까? 단식 중단하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건강은 회복되겠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총선이 임박해 있고 그 와중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미루어졌던 대장동 선거법 재판 이제 또다시 시작돼가지고 법정 들락날락해야 돼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야당이 여당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로는 당당했지만 몸은 벌벌 떤 거 아니었느냐. 이런 공격 받으면 무슨 공격을 하든지 간에 그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커밍아웃 하셨던 의원님들 있잖아요. 나는 저기 찬성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부결되면 그것도 시원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의원님들이 과연 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더 중요한 거는 과연 그 의원님들한테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줄 것인가. 그 부분도 회의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다 싶어가지고 반란표를 몇 분이나 던지실 것인가에 내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에 올라온 김에 이재명 대표 병문안도 갔다고 합니다. 민주가 수용만 받고 복귀는 여전히 안 하신다면서. 세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게 단식의 진정성이나 결기는 충분히 어렵거든요. 먼저 또 국면도 또 좀 달라지기도 하고 이제는 또 빨리 기운 차려서 다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거든요.
생각으로 상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이재명 이 대표 혼자 몸이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지금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다시 또 일어서기를 바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 잡범이라는 표현을 썼던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강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맛이 갔다, 잡스럽다 이런 비판들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한나라의 법무장관 입에서 제 야당 대표의 단식에 저렇게 정말 무례한 그리고 무도한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요즘 보니까 제 표현을 하자면 맛이 좀 갔어요. 제가 훨씬 더 거친 표현을 쓰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훨씬 더 거친 표현은 박범계 의원이 썼습니다. 잡스럽다. 더 센 발언하고 싶지만 입의 건강함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맛 같다에 이어 잡스럽다. 잡자가 많이 나오네요. 잡범, 잡스럽다, 맛이 갔다. 거친 표현들이 양쪽에서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살벌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호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잡범, 잡스럽다. 민주당은 지금 이 사안을 잡고 이것저것 합쳐서 잡탕을 자꾸 만들어 국민들을 혼돈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거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그동안 건국 이후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사법 질서와 사법 체계를 따라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걸 마치 감정적인 걸 섞어가지고 저렇게 잡탕을 만들어서 마치 모욕을 당한 것처럼 전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안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 개인이 갖고 있는 이 범죄 혐의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정치도 지금 뭐 이렇게 혼탁해졌고요. 단식도 일어날 수 없는 단식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국민들 민생 앞두고 국회 공전되고 있는 다 이런 거거든요. 그것만 싹 드러내면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것도 또 잡탕을 만들어가지고 마치 막 정적을 제거하려는 듯 아니면 뭐 검찰이 정치를 한다는 둥 이렇게 잡탕을 만들어갖고 국민들의 머리를 혼돈스럽게 만들 분리를 해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정확하게 분리를 하면 저는 이렇게까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말 자체도 굉장히 잡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제발 이성적으로 좀 나눠서 국민들이 혼돈스럽지 않게 좀 해줘야 되는 게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정호 의원님 국회 가셔야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오늘 국회에 보고가 돼요. 그거 해야 되고 교섭단체 연설도 있기 때문에 저 국회 보내주셔야 됩니다.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자, 가세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좀 이따 봬요. 자, 첫 번째 주인공은 최강욱 의원인데 최강욱 이제 전 의원이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데 철험의 민주당의 철험의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최강욱 의원을 강력히 두둔하는 두둔성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의겸 의원입니다. 잔뜩 기대를 걸고 갔는데 너무나 실망스럽다. 그는 국회의원 배지를 거추장스러워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많이 참았다. 이제는 거침이 없을 거다. 훨훨 날아오를 거다. 라며 최강욱 의원을 강력히 비호하고 격려하는 김의겸 의원입니다. 조국 전 장관도 내 가족이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며 최강욱 의원을 두둔했는데요. 이런 글도 올렸다고 합니다. 자, 설벽의 아침, 암벽 등반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설벽의 아침이다 라며 많은 사람들은 최강욱 전 의원을 응원하는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다른 길이 열릴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최강욱 전 의원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그 옹호 눈물겹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의원직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눈물겨운 옹호가 과관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박정호 의원은 국회로 갔고 김국식 전 비전전략실장이 스튜디오로 나왔습니다. 김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이 상실됐어요. 대법원에서까지 최종 유죄가 됐고 혐의는 간단.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발급했던 인턴 확인서는 뻥. 최강욱 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직 내내 거짓말을 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법사위원으로 활동하기까지 했는데 대법원에서 거짓말이 다 유죄로 드러나서 의원직이 상실됐는데 누구 하나 미안하단 말이 없어요. 사실은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 났을 때 대법에 상고를 하면 대법의 상고는 법리적 해석의 문제만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정 변호사 있지만 일단 내가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은 사실로 된 거예요. 네. 그러나 거기에 증거로 채택된 것이 증거로 증명될 수 있느냐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가지고 전원합의체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정치인이고 국민들 앞에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면 아 내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 네.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해야 당연하죠. 그러나 증거로 채택된 그 정경심 씨 PC가 증거가 될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다.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번도 그걸 허위로 발급해줬다, 가짜였다는 걸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제 이제 대법원에서 완전히 판결이 나서 의원이 상실됐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동료 의원들 특히 친문계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온 것 같은데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우리 가족이 더 좋아한다 이렇게 쓴 걸 보고 아 그러니까 참 가짜 떼줄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보다 뭐 가족이 더 좋아한다니까 뭐 당연히 또 떼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그런 발언한 것도 좀 의아할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는 사실은 공범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조국 전 장관이 자기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조국과 최강욱은 공범이다. 당연히죠. 연대 정액과 석사과정에 입학 지원을 내야 되니 좀 해달라라고 했을 것이고 당연히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그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가짜 써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더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 사태나 최강욱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이런 판결이 유죄로 확정됐다고 한다면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시점에는 국민 앞에 죄송하다,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최소한의 염치가 있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지를 참 거추장스러워했다라고 김우겸 의원은 그럼 왜 달고 다닙니까? 왜 달고 다니냐? 거추장스러웠으지 1년 3개월 동안 왜 달고 다닙니까?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저는 김우겸 의원님 말대로 배지가 거추장스러웠으면 그때 바로 떼고 나왔어야죠. 왜 우리 대한민국 정치판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적인 물의를 빚고 의혹이 제기되면 깔끔하게 내가 결백이 일중될 때까지는 사표 쓰고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왜 한 명도 없는지 대법 유죄 판결까지 다 가서 끝까지 배지를 달고 세비를 받고 보좌진을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지 저 정말 뭐 정치를 하는 입장입니다만 여나 야나 좀 염치가 있는 정치 문화가 좀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거추장스러워했다면 그 배지 진적대지 왜 달고 다녔냐라는 김근식 전 실장의 돌직구였습니다. 어찌됐건 최강욱 의원은 이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턴서는 가짜로 판명났습니다. 그리고 그 PC도 증거력이 인정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2심 결과가 목전에 있습니다. 이거 영향 미칠 겁니다. 이미 아내는 대법원에서 모든 혐의가 입시 비리와 관련된 거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최강욱까지 의원직을 상실했고 조국의 운명 2심 정경심 전 교수 사건에서 동양대 휴게실 PC도 증거로 인정됐고 조 전 장관 자택 PC도 증거 능력이 인정됐어요. 동양대 PC, 집에 있는 PC 다 인정됐어요. 거기서는 동양대 표창장과 뭐 서울대 로스쿨 인턴 증명서뿐만 아니라 최강욱 의원의 이 변호사 인턴 증명서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1심에서도 유죄가 나왔고 이미 조국은 2심 결과가 코앞에 있습니다. 정법전. 어떻게 될까요? 뭐 결론은 뻔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형량이 중요할 겁니다. 징역 2년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작게 나왔거든요. 1심에서. 항소심에서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인데 이렇게 틀릴까? 이렇게 다를까? 아니 최강욱이 배지를 거추장스러워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즐겨도 아주 즐겼는데 그런데 어떻게 박수현 대변인 계셨고 김의겸 대변인 계셨는데 제가 두 분 비교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박수현 대변인 또 수석이셨죠, 수석. 그러니까 수석까지 하셨나요? 그건 모르겠고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제가 봤을 때 최강욱 의원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기소가 언제 됐습니까? 2020년 1월 23일에 기소가 됐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총선 직전이었어요. 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그 기소가 된 사람을 총선에 공천을 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지역구 공천했습니까? 누가 봐도 당선될 수 있는 비례 공천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열린민주당이라는 위성정당이 했지만 뭐 그게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소된 사람을 무려 임기의 83%까지 대법원에서 임기를 보장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대법관님들이 참 비위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심지어 김명수 대법원장까지도 최광욱 유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대법관들 딱 봤을 때는 최광욱 의원이 법사위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아니 저 사람 유죄야, 저 사람 국회의원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최광욱 의원이 법사위에 나와가지고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상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앉아서 보고 있을 정도로 참 그렇게 비위가 좋으신 분들인가 저는 그게 의심스럽고요. 제일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인턴 증명서가 언제 나왔습니까? 2017년 10월이었거든요. 그때 조국 전 장관 뭐였습니까? 민정수석이었다고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었는데 2018년 9월에 자기 밑에 있는 공직기관 비서관을 물론 이제 대통령이 임명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센 민정수석 비서관이 누구였습니까? 조국 그 수석이었잖아요.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뇌물죄예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뇌물죄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명이 돼야 되고 그 해명이 나올 때까지 조국 전 장관은 좀 자중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한 박수현 전 말씀 수석님. 안 네. 드릴 수 없죠. 우리 김근식 교수, 정혁진 변호사 다 얘기를 했으니까. 예, 맞아요.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도 본인의 이런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13번 정도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도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 해서 송영길 대표가 직접 국민 앞에 사과를 했고 그래서 사과 한 번 하지 않는 뻔뻔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좀 국민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사과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사과는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석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그 뭐 제가 이 채널의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사석에서는 아니 인턴 16시간 인턴 증명서 가지고 그래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입시제도 뭐 입시사정관제도 바뀌면서 이런저런 제도가 바뀌면서 사실은 그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이런저런 일들을 누구나 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조국이라고 하는 그 최고위 공직자가 이런 일을 했느냐에 대해서 국민이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과를 해야 되고 또 법적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면 조국 전 장관에게 처음에 적용됐던 혐의가 뭡니까? 사모펀드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일로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라를 다 뒤집어 놓을 만큼 사모펀드 가지고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고위 공직자가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마녀 사냥을 해놓고 찾아보니까 사모펀드 관련이 없어요. 그러자 슬그머니 가서 이 자녀 입시 무슨 표창장 이런 문제 가지고 완전히 멸문지화를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조국 장관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안쓰러운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13번 정도 사과를 했고 했는데 지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인 이런 비판을 다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저는 조국의 바라볼 때 좀 균형 있는 입장에서도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여야 의견 모두 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조민 씨가 본인의 에세이에서 아버지인 조 전 장관의 경로했다라는 대목을 쓰고 있어서 많이 보도가 됐어요. 함께 보시죠. 조국 경로. 기소 당시 아버지가 경로했다. 부모님 반성 여부를 고려해서 기소 판단하겠다는 검찰. 부모 마음 이용해 자백을 압박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며 당시 아버지가 경로했다라는 또 회고를 본인의 에세이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제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저런 것 같아요. 아내도 이제 유죄가 인정됐고 이제 딸을 기소할지 말지에 대해서 부모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중요한데 부모가 뭐 하나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조 전 장관이 굉장히 좀 저자세의 부모로서의 어떤 반성한다라는 뭉뚱그린 입장을 냈어요. 근데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사실 검찰이 수사에서 중요한 건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냐하면 본인이 항소심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전혀 뭐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조민 기소를 내렸는데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내 딸도 기소해? 경로했다. 이거거든요. 양쪽 입장이.
뭐 부모 마음에서는 뭐 격노할 수 있죠. 내가 상하는 건 좋은데 아들 딸들이 저렇게 같이 고통받는 것이 마음 아플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출판사 해도 너무합니다. 왜 저런 내용을 또 책을 팔아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출판사가 있다는 거. 저게 지금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민 씨도 그 억울한 부분이 있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우리 국민 모두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러나 저렇게 항변해서 마치 당당하듯이 그렇게 출판해가면서 자기 아버지를 얘기해야 되느냐.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제일 조국 씨를 싫어하는 게 아까 그런 절벽에 무슨 텐트 치고 굉장히 고상한 그림 올려놓은 자기가 하는 행동은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조국이 차지하는 위치나 상징성으로 보면. 근데 그런 의미에서 조그만 부분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 아직도 뻔뻔하게 저런 그림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흥분할 수밖에 없고 네. 또 출판사도 저걸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거 마음에 안 듭니다. 네, 김용주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고요. 두 번째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오늘 진짜 뜨겁네요. 윤관석, 송영길, 윤관석 의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정치인의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워야 한 찌인데 제가 취재하면서 존경했던 여야의 선배 정치인들은 굉장히 정치인의 말은 무거워야 한다라고 기자들에게도 주로 얘기하고 했었는데 윤관석 의원은 검찰이 기소할 때 당시에 검찰이 혐의를 조작했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검찰을 공격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들어가자 정작 말을 바꿔서 본인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혐의를 인정한다며 불미스러운 일에 가담했다고 깊이 반성한다라고 이 시인을 했습니다. 돈봉투 10개씩 20개 받았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에 먼 과거도 아닙니다. 윤관석 의원 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검찰이 짜맞추기식 기획수사했다면서요. 검찰은 진실성 없는 진술과 불법으로 취득하여 증거 능력이 없는 녹음 파일만으로 마치 2년 전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돈봉투가 만연한 부정선거인 양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적인 검찰의 짜맞추기 기획수사, 정치수사입니다. 객관적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국면 전환용 기획수사가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해놓고 재판에서 다시 보여줄까요?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다 허무할 정도입니다. 아니 좀 끝까지 고집하고 싸우든가요. 저렇게 세게 주장할 거였으면 왜 이렇게 다 쉽게 인정을 합니까? 이거 반어법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재명 대표는 저 돈봉투역 관련해서 검찰이 객관적 진실을 왜곡 조작했다라고 얘기했고 권칠승 대변인은 국면 전환용 기획수사라고까지 목소리 높였어요. 그런데 윤관석 의원 결국 돈봉투 20개 받은 거 인정했습니다. 깊이 반성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자, 윤관석 의원의 검찰이 조작하고 있다는 말은 거짓이었다는 건데 그러면 오늘 한 조간신문 사설에 이렇게 썼습니다. 김근식 실장님, 윤관석 의원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기획수사라는 말이 거짓말이었으면 이재명 대표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닌가. 오늘 한 조간신문은 사설에서 그렇게 썼어요. 그게 차이가 딱 하나 있죠. 윤관석 의원이 저렇게 이게 검찰의 기획수사다, 거짓말이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재판에 와서는 이제 내가 시인을 하고 오히려 나의 그 책임보다는 송영길 대표의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지금도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것의 그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윤관석 의원이 아까 화면에 나왔던 이렇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막 일삼았던 그 시절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현역으로 있으면서 체포동의안 당시에 신상 발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속되기 전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비회기 때 영장이 청구돼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구속이 돼서 재판에 임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신의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모든 죄를 덮어 쓰는 것보다는 자기의 양형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한 임무 아니겠어요? 굉장히 인간적인 상태로 돌아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게 이제 진실을 고백하게 된 건데 이재명 대표 지금 구속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그전에 대장동, 유래, 성남FC,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수많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계속 주장하고 버티는 것과 다른 건 딱 하나라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입장이 달라진다. 저도 학생운동 때 구속돼 왔습니다만 구속이 돼서 자기 방에 앉아서 혼자 스스로 돌이켜 봐야 아,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건 본인의 개인 경험이죠. 네, 그럼요. 구속 제 경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윤관석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에 똑같은 논리가 구속되고 안 되고의 차이로 왜 지금까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가를 우리 시청자분께서 분명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윤관석 의원은 저는 그나마 인간적이라고 봅니다. 그나마 왜? 인간적이다. 이제는 구속된 상태에서 자기 양형이 최고의 우선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국 전 장관 보십시오. 끝까지 부인이 지금 감옥에 있고 딸도 기소돼 있고 본인이 이제 1심에서 2년까지 받았는데 왜 저렇게 버틸까요? 그것도 똑같아요. 구속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다가 제가 볼 때 2심에서 법정 구속이라도 돼보십시오. 어떻게 나올지. 저는 정말 그런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김무식 전 실장님이 직접 구속이 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구속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견해를 주었다라는 건데 제가 언급한 건 실제 오늘 조간신문 A 사설에 인용된 내용인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런 거예요. 박수현 의원님 잠시 후에 발언 기회 드려요. 김영주 의원님. 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돈봉투 의혹에 연루되지 않은 당대표와 당대변인이 뭘 얼마나 안다고 저렇게 강하게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규탄하고 나오겠느냐라는 비판의 여론이 사실 민주당 당내에서부터 있어 왔어요. 네. 하지만 우리 지금 들었듯이 이재명 대표도 분명 검찰이 왜곡 조작했다. 권치승 대변인은 기획수사다라고 했지만 당사자인 윤관석 의원은 재판에서 다 인정했잖아요. 어찌 보면 당사자들이 당대표 지도부를 지금 속였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민주당 최고 의원과 지도부들이 국민들을 호도한 것 아닙니까? 네. 사실 한편으로는 의원들끼리의 어떤 동지의식, 뭘 안다고? 잘못된 동지의식이나 온정주의가 그렇게 동조하게 만들죠. 사실은 우리도 아마 제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같이 거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방금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거들었던 얘기가 결국에는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발언으로 되고 기록에 남는다는 거죠. 그 자체가 민주당 전체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런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 여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말하는 기획수사, 기존 검찰이 해왔던 그 관행, 그런 데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의원들이 얘기하는 발언이 결합해서 심정적으로 동조하게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들은 작게 잦아져서는 안 되고 결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수현 소장님.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려왔어요. 기획 수사라는 것과 조작 수사. 조작 수사라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했고요. 다만 저 당시에 이런 민주당으로서는 억울함이 있었죠. 아니 전당대회 때 약간은 교통비와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는 것은 그 당, 이 당 다 마찬가지일 거고 관행이었을 것이고 저때 총체적으로 나왔던 금액이 1억이 채 안 됐던 걸로 저는 9천만 원을 기억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런 관행에 9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마치 돈봉투가 무차별 살포된 부정이 저질러진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건으로 딱 터졌을 때 이게 검찰이 기획한 건 맞다. 요때. 네. 그러나 조작은 아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저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검찰이 적절할 때 민주당만 가지고 왜 이래? 라고 하는 억울함은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러나 지금 김영준 말씀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억울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문제니까. 그래서 아마 기획과 조작이라고 하는 두 용어가 민주당에서 그 당시 반응이 격앙이 돼서 섞여 나왔던 문제인데 저는 조작 수사라고 했던 부분은 분명히 사과할 줄 알았어요. 예. 이 기획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럼에도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런 겁니다. 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인재 영입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열흘 정도 됐나요? 국민의힘 최고 지도부에서 시대 전환에 합당 제안을 했습니다.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연대체를 만들고 한다. 합당을 하게 되면 두 당이 조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언은 최대한 결론이 나는 대로 하려고 하고요. 법적 절차는 양 당에서 과정을 거쳐 나갈 텐데 대략 한 달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내년 총선에서 제3지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연대체를 만든다고 하시니까 들어가서 내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한 이 감사원 등 현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응수를 하며 비판을 했습니다. 동시에 그때 문정부 통계청에서 생긴 의혹도 오늘 강하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른 결의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죠.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강한 응수 내지 비판, 반박 들어보시죠. 지금 남북 관계가 매우 위태롭습니다. 최근의 외교 행보까지 한반도의 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의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엄중했습니다.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 이런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안보 경제는 보수 정부에서 더 성공했다는 건 조작된 신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조작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좀 공교롭습니다.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이 부동산 통계는 조작된 것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 정부의 조작에 의한 신화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응수를 한 셈인데 이 대통령실 관계자, 현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입장을 냈군요. 조작 정권의 정점에 계시던 분이 9.19 선언 본질마저 조작하려 든다. 구걸로 얻은 평화, 안보의 눈을 멀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또 응수의 응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구식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조작 이야기가 좀 너무 많이 서로 나오고 있는데요. 통계 수치를 조작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감사원의 중간 결과를 발표한 거니까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 측에서 이렇게 발끈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저희도 정치를 합니다만 지방선거 지나고 6개월 안에요. 선관위에 수많은 제보가 들어갑니다. 선관위에서 조사해서요. 6개월 안에 수사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를 수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발끈하거나 민감할 필요 없다. 자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작됐다는 그 통계청의 어떤 이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오랜만에 상경을 하셔서 9.19 그 남북 기본 9.19 이제 군사분야 합의서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저는 안보와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당시에 2017년, 18년에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도했던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민주당 인사들에게 정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탈냉전의 동굴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냉전이라는 게 1990년대부터 2010년까지 30년 지속이 됩니다. 그때는 정상회담도 좋았고 그다음에 북중 관계도 좋았고 그다음에 우리 한중 관계도 좋았고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탈냉전 시대 때 우리 공간이 열려서 이러저러한 평화와 협력이 가능했던 시절과 2010년 이후에는 지금 신냉전이라고 해서 지금 북한, 러시아 지금 보십시오. 김정은하고 푸틴 하는 거. 그리고 지금 푸틴이 무도하게 국제기구를 어기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잖아요. 이런 식의 신냉전 구도가 정착된 상황에서는 과거 탈냉전의 향수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응수, 현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에서 보도되고 있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이 청와대에 통계 자료 요구 등등을 거부해오다 결국 경질됐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감사원 조사 내용, 문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2017년부터 통계청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황수경 통계청장이 취임 13개월 만에 경질되는데 청와대에 통계법 위반해서 자료 주지 마라라고 계속 직원들에게 지침을 내리다가 경질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황수경 통계청장을 패싱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게 감사원의 조사 내용입니다. 압력받은 통계청 일부 직원이 통계청장 몰래 통계 계산 방식을 무단 변경해서 소득 지표를 조작해서 발표까지 이루어졌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권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 전 대통령이 할 일은 폐기해야 마땅할 9.19 합의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석고대죄하는 것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결코 뒤로 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방송은 뉴스 조작하고 정부는 통계 조작하고 캠프는 댓글 조작하고 저분들은 조작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가짜 뉴스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조작으로 정권을 도둑질하려고 했던 사건이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여당은 지금 격앙되고 야당에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조작이다라고 맞붙는 상황 가운데서 일단 정법전 통계청장 황수영 청장이 빠르게 경질된 건 맞고 그때 당시에도 통계청장 패싱 의혹 그 얘기가 좀 있었던 게 기억나는데 무슨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황 청장이 말을 제대로 안 들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감사원 감사 결과.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황 청장은 법대로 하겠다라고 한 거였거든요. 통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를 변경할 목적으로 관련자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까지 간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IMF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행들이 분식회계를 한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빵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통계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국가적으로 회계를 분식했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황 청장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그 부분이 당시 청와대하고는 잘 맞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일단은 의혹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이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더 양쪽 이야기 들으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와서 김진의 돌직구쇼 유튜브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김진의 더 라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진의 돌직구쇼라고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저희 돌직구쇼의 별도 유튜브 계정이 있습니다. 구독 신청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김진의 더 라방 지금부터 시작되는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영주 의원님과 정익진 변호사와 함께 김진의 더 라방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비가 오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들은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